자, 봅시다. 오늘 24번째 시간 동학농민운동 배울 차례 맞죠? 그죠? 네, 오랜만에 수업이지, 그지?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 좀 복습하고 계속해서 진도를 나가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이런 내용들까지 배웠어요. 1870년대에는 운요 사건을 계기로 강화도 조약이 체결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서 조선에 대한 어느 나라의 간섭과 영향력이 심화되었나요? 네, 그러면서 조선에 개항을 한 일본의 영향력이 커지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죠? 자, 한편 강화도 조약을 시작으로 해서 조선은 1880년대부터 본격적인 근대화 정책, 개화 정책을 추진해 나가기 시작을 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죠? 자, 그런데 개화 정책을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서 조선은 내부적인 반발로 인해서 큰 정치적 사건을 두 가지 정도 겪습니다.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첫 번째, 군인들의 봉기였던 운요사건, 네, 임오 군란이라고 하는 사건을 겪기도 했었죠. 그죠? 자, 또 한편으로는 급진 개화파들이 자기들이 생각하는 빠른 속도의 개혁을 하고자 정변을 일으켰어요. 그 사건의 이름이 무엇이었냐면은 그렇죠, 갑신정변이라고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자, 이 두 차례 사건을 겪으면서 어느 나라의 개입과 영향력이 커지게 되었었나요? 임오군란과 갑신정변 모두 그렇죠, 청나라에 의해서 진압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했었죠. 그죠? 자, 그러면서 1880년대로 지나게 되면서 조선을 차지하기 위한 청과 일본 사이의 대립이 점차 심화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어요. 그죠? 자, 우리는 이번 시간부터 이제 1890년대로 넘어가도록 할 텐데요. 1890년대에 굉장히 중요한 사건 하나가 일어나게 됩니다. 어떤 사건이냐면 바로 이번 시간에 우리가 배울 건데요. 동학농민운동이라고 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동학농민운동을 계기로 조선을 차지하기 위해서 서로 경쟁해왔던 청나라와 일본 사이에 드디어 전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누가 조선을 차지할 것인가를 놓고 벌였던 한판의 전쟁, 그렇죠. 청일전쟁이 벌어지게 돼요. 자, 이 청일전쟁에서 일본이 승리를 거두게 되면서 청나라는 조선을 식민지로 만들기 위한 경쟁에서 완전히 떨어져 나가게 됩니다. 자, 한편 이후에 일본의 경우에는 조선을 자신의 입맛대로 바꾸기 위해서 내정개혁을 강요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른바 갑오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실시가 되거든요. 자, 우리 이번 시간부터 1890년대에 일어났었던 동학농민운동, 다음 시간에 청일전쟁과 갑오개혁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하나씩 살펴보면서 1890년대에 들어가게 되면서 근대화를 추진했던 조선에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네,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나게 되는 배경이 되겠습니다. 농민들의 집단적인 저항이 일어나는 까닭은 그들이 먹고 살기 좋아서인가요? 나빠서인가요? 나빠서요. 도대체 무엇이 조선 농민들을 그렇게 살기 힘들게 만들었는가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첫 번째, 조선 정부가 추진했던 근대적인 개혁 정책들에는 많은 돈이 들기 마련입니다. 그죠? 개화 비용이 많이 소모되었다라는 것이죠. 한편 근대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임오군란이나 갑신정변 같은 사건들을 겪었는데 그 과정에서 일본 공사관이 불타고 일본인이 사망하는 등의 일들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그죠? 그럴 때마다 일본은 조선에게 무엇을 요구했어요? 피해에 대한 배상금을 요구했습니다. 그죠? 자, 개화 정책에 들어가는 비용, 외국인을 물어주는 배상금 전부 다 어디서 나오는 돈일까? 백성들한테 세금으로 거둔 데서 나오는 겁니다. 그죠?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일어나게 되면서 농민들의 조세 부담, 세금에 대한 부담이 더욱더 커져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한편 당시 조선의 권력을 장악하고 있었던 사람들은 이른바 민씨일파라고 불리는 사람들이었어요. 그죠? 고종이 흥선대원군이 물러나고 난 이후에 직접 정치를 하게 되었는데 왕이 혼자서 정치를 할 수는 없어요. 그죠? 왕이 정치를 하기 위해서는 왕의 손과 발이 되어줄 수 있는 나의 편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고종에게는 그게 바로 누구였던 것인가요? 자기의 부인의 가족들, 그죠? 왕비 민씨의 그 가족들이었던 것이죠. 자, 이것은 어떤 상황이었어요? 왕의 외척들이 권력을 잡은 상황이네요. 그죠? 이때 당시의 상황은 언제나 크게 다르지 않았다. 세도 정치 시기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외척들이 권력을 독점하게 되면서 그들이 부정부패를 저질러도 비판하거나 견제할 수 있는 세력이 존재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자, 그러면서 돈을 주고 관직을 사고 파는 매관 매직 같은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돈을 주고 관직을 산 사람은 그만큼 당연히 누구로부터?
백성들로부터 뽑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지방관에 의한 농민 백성들에 대한 수탈 이런 것들이 점차 심해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조선의 당시 농민 백성들이 힘들게 만드는 첫 번째 요인, 그것은 바로 부패한 지배층, 무능한 지배층들이었다라는 것이죠. 됐나요? 네. 자, 한편 이들을 힘들게 만드는 두 번째 요인은 무엇이었느냐? 일본을 비롯한 외세의 침투였다라는 것이죠. 자, 강화도 조약 이후에 일본이 조선에서 특히나 무엇을 많이 사갔다라고 이야기를 했나요? 쌀 많이 사갔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국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 쌀을 많이 사갔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자, 일본으로 쌀이 많이 수출되는 상황은 돈 많은, 땅 많은 지주에게는 돈을 벌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던 것이죠. 자, 그래서 조선인 지주들의 경우에는 자기 땅을 빌려서 농사를 짓는 소작농들을 더욱더 쥐어짜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농민 백성들이 이로부터 많은 고통을 받았다라는 것이고요. 일본 상인들이 와서 많이 팔았던 대표적인 수출품은 무엇이었냐면 그것은 바로 영국산 면 제품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자, 영국은 세계에서 가장 먼저 산업혁명이 일어난 나라이고요.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가장 먼저 만들어진 기계와 공장은 어떤 것들이었냐면은 방직기, 방접기 뭐 이런 것들이었어요. 다시 말해서 면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기계와 공장이 영국에서 가장 먼저 만들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영국은 당시 세계에서 가장 값이 싸고 질이 좋은 면 제품을 많이 수출하는 나라였다라는 겁니다. 일본 상인들이 바로 그러한 면 제품을 사와서 조선에게 팔았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은요, 이 조선의 농민 백성들에게 있어서 면 제품이 대단히 중요한 부수입이었습니다. 땅에서 농사를 짓는 게 주 수입이지만 거기서는 세금도 떼이고 지주들한테 소작료도 뜯긴단 말이야. 하지만 농민들이 집에서 부인들이 특히 이렇게 배틀 같은 것들을 이용을 해서 손으로 직접 생산해내는 면 제품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사실 세금도 안 매겨지고 지주들이 뜯어가지도 않는 순수한 농민들의 부수입이었다라는 것이죠. 이해가 되나요? 문제는 영국산 면 제품들이 들어오게 되면서 이런 것들보다 값이 어땠다? 쌌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농민들이 직접 만들어서 판매했던 이런 어떤 면 제품들이 잘 안 팔리게 되면서 농촌의 가내 수공업이 큰 타격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당시 농민 백성들이 힘들게 만들었던 두 번째 요인은 무엇이었다? 외세의 침투였다. 그리고 그들이 판매하는 경제적인 침투 이런 것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다 보니 먹고 살기 힘들었던 농민 백성들은 누구를 분노의 대상으로 삼았을까? 첫 번째, 무능하고 부패한 집권층이었던 것이고, 두 번째, 우리나라에 경제적으로 침투하고 있었던 누구? 일본에 대한 반감이 점차 거세져 가고 있는 상황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는 못 살겠다, 바꾸자라고 하는 농민들의 요구와 목소리가 점차 커져가는 상황, 이런 것들이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나게 되었던 배경이었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됐나요? 네. 자, 동학이라고 하는 종교의 경우에는 1860년 최재우라고 하는 경주의 몰락한 양반에 의해서 창시되었다라는 거 우리 예전에 세도 정치할 때 배웠습니다. 특히 모든 인간이 평등하다라는 이런 어떤 평등사상 같은 것들을 담고 있다 보니 먹고 살기 어려웠던 이런 어떤 신분사회의 모순으로부터 괴로움을 겪고 있었던 하층 농민들 중심으로 널리 동학이라는 종교가 퍼져나갔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하지만 조선 정부에서는 이 동학이라고 하는 새로운 종교를 제대로 된 종교로 인정을 했나요? 안 했나요? 안 했어요. 그죠? 유교 양반들의 유교 성리학적인 질서를 무너뜨릴 수 있는 위험한 사상으로 생각을 하고 그것을 탄압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1863년에 동학을 창시한 최재우는 백성들을 속이고 어지럽힌 죄, 혹세 무민의 죄로 사형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뒤를 이어서 동학을 이끌었던 2대 교주 최시영이 교리와 교단을 정비하게 되죠. 인내천이라고 해서 사람은 곧 하늘이다. 모든 사람들에게는 그 마음속에 하늘이 들어있다라는 이러한 평등 사상을 전파하였고요. 뿐만 아니라 포접제라고 하는 동학이라고 하는 종교만의 특별한 조직을 짜는 데 성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비된 교리와 조직을 통해서 동학이라는 종교는 더욱더 널리 퍼져나갔고요. 특히나 충청도나 전라도 지역의 농민들을 중심으로 동학을 믿는 사람들의 숫자가 빠르게 늘어났습니다. 왜 하필이면 충청도와 전라도 지역에서 이렇게 빠르게 퍼져나갔을까? 이유는요? 농사를 조선 다 농사 짓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맞아요. 여기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곡창지대, 쌀이 가장 많이 생산되는 지역이다라는 것이죠. 가장 쌀이 많이 생산되는 지역이다 보니까 지배층의 부정부패나 외세의 쌀 수탈로부터 가장 큰 피해를 입는 지역 역시
충청도와 전라도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지역의 농민들이 특히나 그러한 고통들을 많이 겪고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 지역을 중심으로 동학이 널리 퍼져나갔다라는 것입니다. 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정부는 여전히 동학을 제대로 된 종교로 인정했다 안 했다? 안 했다요. 사교로 규정하였다. 그릇된 교리로 사회에 해를 끼치는 종교로 여겼다라는 것이죠. 오늘날의 용어로 이야기하자면 뭐? 일종의 사이비 종교로 취급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동학을 믿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지방관들로부터 체포를 당하거나 감옥에 투옥이 되거나 혹은 사형을 당하는 등의 탄압을 받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동학농민운동의 이 동학을 믿는 사람들의 집단적인 움직임의 출발은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느냐? 동학이라고 하는 종교를 조선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할 것을 요구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교조 신원운동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교조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종교를 처음 창시한 사람을 교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동학의 교조는 누가 되는 거예요? 최재우가 되는 거죠. 신원이라고 하는 것은 억울함을 풀다라는 뜻입니다. 최재우는 사형을 당했는데 그것은 대단히 억울한 일이었다라는 것을 인정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게 교조 신원운동이에요. 다시 말해서 동학은 사이비 종교가 아니다. 우리가 이것을 자유롭게 믿을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라는 것을 요구하는 게 교조 신원운동이었다라는 것이죠. 동학에게 포교의 자유를 줄 것, 그리고 정부로부터 탄압을 중지할 것, 이런 것들을 요구하는 운동이 바로 교조 신원운동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해되나요? 어려운 거 없죠, 그죠? 자, 그래서 1892년에 전라도 지역에서는 삼내, 충청도 지역에서는 공주에서 동학을 믿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동학에 대한 탄압을 중지할 것을 요구합니다. 자, 하지만 이러한 것들을 접수했던 충청도나 전라도의 지방관들은 자기들 마음대로 이런 것들을 결정할 수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왜? 조선중앙정부에서 금지한 것이기 때문에 지방관들의 재량으로 이런 것들을 결정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죠? 자, 그러자 동학을 이끌고 있었던 동학의 지도자들은 어떤 결정을 내리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직접 어디를 가자? 서울로 가자. 그죠? 임금님께 직접 말씀드려서 우리의 요구사항을 얻어내도록 하자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 다음 해 동학 지도자 40여 명이 서울로 가서 경복궁의 정문인 광화문에 엎드려서 40명이 공동으로 상소문을 올립니다. 그게 바로 한양복합상소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서 다시 한번 동학에게 종교의 자유를 줄 것을 고종에게 요구를 하였던 것이죠. 자, 이러한 상소문을 접했던 고종의 경우에는 뭐라고 답장을 줬느냐? 너희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잘 알고 있다. 하지만 돌아가서 각자 자기 일에 힘쓰다 보면은 언젠가 너희들이 원하는 것이 들어질 터이니 그리하여라 라는 이런 답장을 내립니다. 애매모호한 답변이었던 것이죠. 자리를 바꾸니까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 아니야, 이 사람들아. 빨리 자기 자리 가세요. 자, 일단 고종이 자기 자리로 돌아가서 자기 일 하다 보면 너희들이 바라는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서 돌아왔어요. 하지만 동학이라고 하는 종교가 조선 정부로부터 공식적인 인정을 받았을까 못 받았을까? 받지는 못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임금하기까지 직접 이야기했는데도 이게 이루어지지 않자 이후에는 실력 행사로 나서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충청도에서는 보은, 전라도에서는 금구 지역에서 동학을 믿는 사람들이 대규모로 모여서 집회를 열었어요. 뭐 기록에 따라 몇 명이 모였는지는 다 조금씩 다른 차이가 납니다만 대략 한 2만여 명 정도가 모인 엄청난 규모의 집회를 열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자,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교조 신원에 대한 것을 요구하기 시작을 했는데 좀 시간이 지나면서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느냐. 당시 농민들 우리가 앞에서 보았다시피 먹고 살기 좋았어요? 힘들었어요? 힘들었어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많은 불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모이다 보니 종교적인 차원에서만 논의가 이루어졌을까? 아니었겠죠. 그죠? 자기들이 먹고 사는 이야기 하면서 너도 힘드니 나도 힘들다. 그럼 우리 이거 다 같이 바꿔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이런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당시 농민 백성들을 힘들게 만드는 존재들은 두 가지였다. 누구와 누구? 부패한 관리들과 일본을 비롯한 외세였던 것이죠. 그죠? 자, 그러면서 탐관 오리를 처벌할 것, 일본을 비롯한 서양 세력들을 몰아낼 것, 이런 것들에 대한 요구가 보은 금구 집회에서부터 나오기 시작하였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원래는 종교의 자유를 요구하기 위해서 시작되었던 동학농민운동이 점차 어떤 성격을, 정치적인 운동의 성격을 띠기 시작을 하였다라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나요? 다시 말해서 동학이라고 하는 종교가 없었어도 당시에 농민들은 먹고 살기가 힘들었기 때문에 그들의 집단적인 저항 이런 것들이 일어났을 겁니다. 하지만 이게 좀 더 대규모로 일어나고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 존재했기 때문에? 동학이라고 하는 종교가 있었고 그 종교 조직이 있었기 때문에 농민들이 조직이 되면서 좀 더 조직화된 집단적인 움직임으로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됐나요? 네. 자, 그 첫 번째 계기가 되는 사건은 무엇이었냐면 바로 고부민란이라고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고부군에서 백성들이 난을 일으켰기 때문에 이 사건을 일컬어 고부민란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당시 전라도 고부군의 군수 이름은 조병갑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조병갑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야말로 탐관오리의 전형적인 인물이었어요. 자기의 주머니를 채우기 위해서 백성들을 굉장히 잘 쥐어짜는 그런 아주 전형적인 탐관오리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 고부군에 살고 있었던 농민들을 무척이나 화나게 만든 사건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이른바 만석보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석보라고 하는 보를 만들어서 추가적인 세금을 걷었던 사건이에요. 보 들어본 적 있나요? 없어요? 네, 요즘에는 농사들을 잘 안 지으니까 보라는 개념을 잘 모를 텐데요. 보가 뭐냐면은 이렇게 강물이 흘러가는데 그 강의 중간을 흙을 쌓아서 막는 거야. 그러면은 물이 흘러가지 않고 고이면서 점차 물의 양이 늘어나게 되겠지, 그지? 그러면 그거를 농사 지을 때 끌어다 쓰는 겁니다. 이해되나요? 일종의 댐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 저수지 역할을 하는 게 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보 안에 고여있는 물이 뭐가 되는 거예요? 봇물이 되는 거죠. 그리고 보에 구멍이 생겨서 보에 모여있었던 봇물이 갑자기 콸콸콸 쏟아져 나와. 그런 상황을 봇물 터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요즘에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한국인들의 어휘력이 얼마나 떨어졌는가를 안타까워하는 글들을 많이 볼 수 있는데 그 대표적인 사례로 본물 터지다라는 표현을 많이들 이야기를 하더라고. 뭔가 사람들이 불만을 가지고 있다가 그게 점점점 쌓이다가 드디어 빵 하고 터지면서 막 이렇게 성토를 하는 이야기를 하는 이런 상황을 본물 터지듯이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뭐 어떤 사람들이 회의 시간에 본물 터지듯이 라는 표현을 썼다가 끝나고 나서 당신 어떻게 공식적인 자리에서 그런 저급한 표현을 쓸 수 있느냐라고 이렇게 막 핀잔을 들었다는데 오히려 반대로 그 사람의 무식함을 지적해줬다라는 뭐 이런 거 본 적 있지 않아요? 어디서? 또 뭐가 있었지? 뭐 심심한 사과 뭐 이런 것도 많이들 얘기를 하던데 깊고 깊은 사과 이런 건데 자, 마음속 깊이에서 우러나는 사과라는 뜻인데 심심한 사과를 드립니다라고 했더니 너는 지금 심심하냐 이렇게 막 따졌다고 막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원래 우리나라 사람들이 쓰는 말이 조금 어려웠던 것 같기도 하고요, 그죠? 아니면 농업사회에서 산업사회로 변하면서 이제 본물 이런 말 안 쓰다 보니까 잘 몰라서 그러는 것 같기도 하네요. 자, 아무튼 이 고부군수 조병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원래도 고부군에는 멀쩡한 보가 있었어. 저수지가 있었어. 그런데 굳이 하나를 더 만들겠다고 농민들을 동원을 하면서 만석보라고 하는 새로운 보를 만들었던 겁니다. 보 만들기 쉬울까? 강물을 막는 건데 엄청나게 많은 노동력이 들어가겠죠. 그죠? 농사 짓기 바빠 죽겠는데 이 농민들을 불러다가 그런 일을 시킨 겁니다. 아무런 대가도 주지 않고요. 일단은 농민들의 경우에는 군수가 시키니까 했습니다. 그리고 보를 만들어서 물을 안정적으로 쓸 수 있다면 그 또한 나쁘지 않겠다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보를 만드는데 농민들이 가서 열심히 노동력을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후에 고부군수 조병갑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내가 만들었으니까 이 만석보에서 물 끌어다 쓸 때 나한테 물 세금 수세를 내라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조병갑의 경우에는 만석보를 만든 이유가 뭐 하기 위해서? 농민들에게 더 많은 세금을 뜯어내기 위해서였다는 사실이 밝혀지게 되는 거죠. 분노한 농민들이 드디어 분노가 터져 나오기 시작을 해요. 뭐 그 외에도 나쁜 짓 되게 많이 했어요. 뭐 자기의 이런 훌륭한 업적을 칭송하기 위한 비석을 만들 테니까 비석 만들 값을 내라라고 하면서 농민들한테 돈을 걷기도 하고요.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아버지 돌아가는 조의금 얼마 이상씩 내라 해가지고 또 뜯어가기도 하고 많은 문제가 돼요. 자, 그래서 당시 고부군에 살고 있었던 동학의 접주 전봉준
접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었죠. 최시영이 만든 동학의 조직의 이름이 포접제라고 하는 것이었는데 이 포접제 조직의 지역 책임자를 접주라고 했어요. 그래서 고부군의 동학을 믿는 이 동학의 지도자가 바로 접주 전봉준이라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들어는 봤나요? 네, 키가 작아서 녹두장군이라고 또 불렸던 사람이죠. 전봉준의 아버지가 조병갑한테 따지러 갔다가 감히 네가 따져라고 하면서 전봉준의 아버지가 조병갑으로부터 곤장을 맞고 사망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분노한 전봉준이 이 고부군의 농민들을 모아서 공기를 일으켰으니 그게 바로 고부민난이라고 하는 사건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이해됐나요? 네. 자, 그래서 농민들이 고부 관할을 점령을 하고요. 조병갑은 도망갑니다. 조병갑은 나중에 친일파 쪽에 붙어가지고 죽을 때까지 굉장히 잘 먹고 잘 살아요. 나쁜 놈이. 자, 아무튼 고부관할가 점령당했습니다. 이 사건을 보고받은 조선 정부에서는 진상을 조사하게 시켜요. 조사해봤더니 조병갑이 진짜로 나쁜 짓을 많이 했더라. 그래서 정부에서는 미안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군수를 교체해 줄 것, 그리고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잘못을 고칠 것 같은 것들을 약속을 해줍니다. 그래서 농민들의 경우에는 해산을 하게 돼요. 자, 이후에 고부군에는 안핵사 이용태라고 하는 사람이 오게 됩니다. 안핵사라고 하는 게 무엇을 하는 관리냐면요, 농민들의 봉기가 일어나면은 그게 왜 일어나는지를 진상을 조사하고 그런 일들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재발 방지의 조치를 담당하는 관리가 바로 안핵사라는 사람이에요. 문제는 안핵사로 왔던 이 이용태라고 하는 사람 역시 탐관오리의 전형적인 인물이었던 것이죠. 원래 안핵사는 어떤 일을 하느냐? 일단은 이 군수의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농민들이 봉기를 일으켰다라고 하는 것은 정부에게 반기를 든 것이기 때문에 어쨌든 누군가를 처벌하긴 합니다. 너네들한테 이 통치 질서의 무서움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군수가 잘못했다고 하더라도 농민 봉기를 주도했던 책임자 한두 명 정도는 그래도 잡아서 죽여요. 사형을 시킵니다. 원래 이 정도는 안핵사라고 한다면 원래 당연히 해왔던 일들이다라는 것이지, 만약에 이용태도 그런 식으로 사건을 마무리 지으려고 했으면은 또 다른 사건이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에요. 하지만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이 사람 어떤 사람이었다? 탐관오리의 전형적인 인물이었다라는 것이죠. 이 봉기를 일으켰던 농민들 가운데 일부가 동학을 믿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이 나쁜 놈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책임자를 주도했던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는 정도가 아니라 이 봉기에 가담했던 사람들의 재산을 강제로 뺏어서 자기 걸로 만든다든지 저항하면 주민들을 죽인다든지 강간한다든지 이런 나쁜 짓들을 일삼았던 것이죠. 자, 그러다 보니 조선 정부의 약속을 믿고 해산했던 농민들 안 되겠다. 우리가 직접 나서서 이 상황을 바꿔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죠? 그러면서 본격적인 농민들의 저항으로 이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해됐나요? 자, 동학농민운동 관련해서 수능 같은 시험에서 나오는 출제 자료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이른바 사발통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통문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여러 사람들한테 돌리는 메시지입니다. 여기 안에는 우리가 앞으로 무엇을 해서 무엇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내용들이 써 있어요. 이때 당시에 돌렸던 통문에는 이런 내용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조병갑의 목을 벨 것, 군수에게 아참하여 백성들을 침탈한 탐관오리들을 벌줄 것 등등의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고부민난을 준비했던 전봉준이 아마도 썼겠죠. 그죠? 그리고 이런 쪽지를 돌리면서 우리랑 같이 할 사람 여기에다 이름을 써라 라고 한 게 될 겁니다. 이해되나요? 우리가 뭘 할 건지 종이에 써서 같이 할 사람 이름 적으세요 라고 한 거죠. 자, 그런데 왜 사발통문이라고 부르느냐? 만일에 여기에 사람의 이름이 이런 식으로 위에서부터 아래로 순서대로 쭉 썼으면은 당연히 누가 주도자인 게 드러나요? 그렇죠. 맨 위에 있는 사람이 주도자인 게 드러나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이름을 어떻게 쓴 거예요? 그렇죠. 사발을 엎어가지고 이제 돌아가면서 동그랗게 이름을 쓴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사발통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요거를 보면은 무엇을 떠올리시면 된다? 동학농민운동 또는 그 중에서도 특히 뭐? 고부민난을 떠올리면 된다라는 거예요. 되셨나요? 네, 사발통문은 동학농민운동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짚어낼 수 있는 자료다라는 거 기억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한편 고부민란을 주도하고 무장이라고 하는 그 옆에 있는 곳에 가서 숨어 있었던 전봉준, 안핵사 이용태라는 사람이 와서 잘못을 시정하기는커녕 오히려 더 나쁜 짓들을 하고 있다라는 소식을 접하게 되자 안 되겠다, 우리가 좀 더 강력한 실력 행사에 나서야 되겠다라는 것을 결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또 다른 동학 접주인 손화중이나 김계남 같은 이런 사람과 함께 힘을 합해서 더 큰 규모의 봉기를 일으켰으니 그게 바로 1894년 1월에 있었던 무장봉기, 무장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무장봉기 또는 동학농민운동의 1차 봉기가 되겠습니다. 무장봉기 또는 동학농민운동의 1차 봉기가 되겠어요. 자, 이때 이들이 구호로 내세웠던 것은 무엇이었냐면은 제폭구민, 보국안민이었습니다. 폭정을 제거하고 백성들을 구하겠다, 나라를 도와 백성을 편안하게 하겠다라는 것을 구호로 외치면서 봉기를 일으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곧장 고부로 가서 고부군을 점령을 합니다. 이후에 그 옆에 있는 백산 지역에 가서 다시 모여서 경문과 4대 강령을 발표해요. 경문이라고 하는 건 무엇이냐면은 어떠한 사람들을 선동하거나 어떠한 사실들을 알려서 의문을 고취시키는 글, 다시 말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열받게 해서 우리 다 같이 모합시다 우아하게 만드는 글을 일컬어 경문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되셨나요? 네, 여기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었느냐? 세상 사람들을 도탄해서 건지고 국가를 반석 위에 두고자 합니다. 안으로는 타막한 관리의 머리를 베고 밖으로는 횡포한 강적의 머리를 몰아내고자 합니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공격의 대상이 누구랑 누구예요? 탐관오리와 외세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네요. 그죠? 농민군의 4대 강령 읽어볼까요? 사람을 죽이지 않고 물건을 파괴하지 않는다. 춤과 효를 모두 온전히 하며 세상을 구하고 백성을 편안케 한다. 일본 오랑캐를 몰아내어 없애고 왕의 정치를 깨끗이 한다. 군대를 몰고 서울로 들어가 권세가와 귀족들을 모두 없앤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부패한 지배층과 이 침투하고 있는 외세를 몰아낼 것을 그 목표로 분명히 하고 있네요. 됐나요? 자, 그러면서 이후에 백삼에서부터 전라도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자신들과 함께할 사람들을 모으기 시작을 합니다. 이러한 강령과 구호 그리고 경문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보고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을 했을까? 나도 저기에 동참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을까? 물론 아닌 사람도 있었겠지만 전라도 지역은 곡창지대고 부패한 관리와 외세의 경제적 침투로부터 특히나 많은 고통을 받는 지역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런 구호를 외쳤을 때 큰 공감을 얻었겠죠. 그러면서 점차 이 전봉준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면서 어느덧 10,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모이게 되었다라고 해요. 자,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런 일을 빨리 진압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전주 가명군을 보냅니다. 다시 말해서 전라도 지역을 지키는 전라도 지역에 주둔하고 있었던 군대를 보내서 이들을 제압하려 해요. 자, 그러면서 여기 있었던 황토현이라고 하는 곳에서 정읍 근처에 있는 황토현이라는 곳에서 농민군과 전주 가명군 사이에 전투가 벌어집니다. 그게 바로 황토현 전투였는데 여기에서 농민군이 큰 승리를 거두게 돼요. 그러면서 기세는 더욱더 오르게 되는 것이고요. 이후에 전라도 남부지역까지 돌게 되면서 더 큰 세력들을 형성해 나가게 됩니다. 그러자 조선정부에서는 이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좀 더 훈련을 잘 받고 좋은 무기를 가지고 있는 서울의 중앙군 한성경군을 보내서 이들을 제압하려 합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있는 황룡촌이라고 하는 곳에서 한성경군과 농민군 사이에 전투가 벌어지게 되는데 여기에서도 농민군이 승리를 거두게 되면서 결국 이들은 계속 북쪽으로 쭉쭉쭉 진출하게 되면서 전주성까지 점령을 하게 됩니다. 전라도에 있어서 전주는 어떤 의미를 갖는 곳이냐? 전라도가 왜 전라도지? 전주와 나주가 대표적인 큰 고을이기 때문에 전라도라고 하죠. 경상도는요? 경주와 나주. 경상도인데? 경주와 상주죠. 지금은 조금 화물이 같지만 옛날에 전통적인 큰 고을 경주와 상주입니다. 충청도는요? 충주와 청주죠. 강원도는 강릉과 원주죠. 그래요. 여러분들 참 큰일이네요. 이런 애들을 데리고 지금 이런 수업을 하고 있으니 뭘? 경기도? 뭐 없어요? 경기는 경기라는 말 자체가 서울 근처라는 뜻이야. 그런 거예요. 네. 네, 심각하네요. 어쩜 좋지? 네. 자, 전주는 전라도에 있어서 어떠한 곳이냐? 전라감영이 있는 곳입니다. 오늘날로 치자면은
전라도 도청 소재지가 전주였어요. 다시 말해서 전주가 농민군의 손에 넘어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전라도 전체가 조선 정부의 통제로부터 벗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대단히 큰 일입니다. 왜? 전라도 지역의 경우에는 대표적인 곡창지대였다. 조선 정부로 들어오는 세금 수입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바로 그 전라도였거든. 조선 정부 입장에서는 이거는 그야말로 비상사태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조선 정부가 스스로의 능력으로 이 상황을 해결했어요? 해결하지 못했어요? 해결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조선 정부가 어떤 모습을 보여주게 될까? 자기 힘으로 안 되니까 그렇죠. 자신을 보호해주고 있는 청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됩니다. 군대를 보내줄 것을 요구하게 되어 안타까운 순간이죠. 이러한 상황을 스스로 해결하려 하였다면 좀 더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었을 텐데 또다시 외세에 의존하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겁니다. 자, 조선 정부의 도움을 요청받았던 청나라 거절했을까? 거절할 이유가 없어요. 왜? 지금까지 그죠? 이모군란과 갑신정변에 개입해서 조선에 대한 영향력을 키울 수 있었잖아, 그지? 이번에도 우리가 조선 정부를 도와서 더 큰 장악력을 발휘해 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생각했던 것이죠. 자, 그래서 조선 정부의 요청을 받은 청나라 군대가 조선에 상륙을 해 오게 됩니다. 문제는 갑신정변이 끝나고 난 이후에 청나라랑 일본 사이에서 무슨 조약을 맺었냐면은 텐진 조약을 맺었어요. 조선에 군대를 보낼 때 서로 상대방에게 알리기로 했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텐진 조약에 따라서 일본에게 이 사실을 알리자 일본 역시 이번에 또 청나라가 조선에서 큰 건을 하게 된다면 조선을 차지하는 데 있어서 청과의 경쟁에서 크게 밀릴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일본군 역시 조선에 살고 있는 일본 사람들을 보호한다라는 것을 명분으로 내세워서 인천을 통해서 군대를 보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지금 어떤 상황에 벌어지게 된 거예요? 조선 안에 청나라 군대, 일본 군대, 양쪽의 군대가 모두 들어온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자, 봅시다. 전라도 지역이 농민들의 손에 넘어간 것과 조선에서 청나라와 일본 사이에서의 전쟁이 벌어지는 것, 둘 중에서 뭐가 더 큰 문제예요? 당연히 두 번째가 훨씬 더 큰 문제예요. 그죠? 자, 그래서 조선 정부는 두 나라의 전쟁이 조선 땅에서 일어나는 것만큼은 막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뒤늦게 이 농민군과 협상에 나서게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싶죠. 그죠? 자, 아무튼 조선 정부는 농민군과 협상, 교섭에 나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가 많은, 패단이 많은 조선의 정치를 개혁할 것에 대해서 정부와 농민군 사이에서 합의를 이루게 되면서 농민군은 해산을 하게 되니 이게 바로 전주에서 농민군과 정부 사이에서 맺어진 화해의 약속, 전주화약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됐나요? 네. 자, 그러면서 조선 정부는 교정청이라고 하는 것을 설치를 해서 조선 정부도 나름 개혁을 시도해 나가게 되고요. 농민군들의 경우에는 마을마다 집강소라고 하는 것을 설치해서 노비 문서를 불태운다든지 부패한 관리와 양반들을 벌준다든지 지금까지 말도 안 되는 여러 가지 잡다한 세금들을 전부 다 없앤다든지 이런 농민들의 스스로의 손으로 직접 잘못된 정치를 바로잡으려는 노력들이 이어졌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위로부터도 아래로부터도 조선의 사회를 개혁하기 위한 자주적인 개혁의 시도가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다만 안타까운 것은 외세의 개입이 시작되기 이전에 이러한 노력이 있었다면 좀 더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었을 텐데 이미 조선에는 외세의 군대가 들어오고 난 이후의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조선 정부의 경우에는 이제 농민군과 화해가 이루어졌고 그들도 스스로 해산했으니 더 이상 당신들이 우리나라에 머물 이유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일본군과 청나라 군대에게 철수할 것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러자 일본은 이때 상황을 어떻게 파악을 하느냐? 이번에야말로 청나라랑 싸워서 청나라를 조선에서 쫓아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데 이런 식으로 물러나기엔 너무나 아깝다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그래서 조선 정부가 철수를 요구했을 때 일본군은 그것을 무시하고 경복궁을 점령해 버립니다. 그러면서 흥선대원군을 얼굴 마담으로 내세우되 자신들의 의도에 따라 잘 움직일 것으로 예상이 되는 인물들을 모아서 새로운 정권을 수립하게 돼요. 그게 바로 우리가 다음 시간에 배울 텐데요. 1차 김홍집 내각이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후에 조선을 자신의 입맛에 맞는 나라로 바꾸기 위한 내정 개혁을 강요하게 되니 그게 바로 우리가 다음 시간에 배울 갑오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되겠어요. 됐나요?
자,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자 청나라 쪽이 당연히 반발을 하겠죠. 니네 지금 뭐 하는 거냐라고 따졌겠죠. 그죠? 그러자 일본이 청나라 군대를 공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조선을 차지하기 위한 두 나라 사이의 전쟁, 청일 전쟁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서 일본 군대가 승리를 거두게 되면서 청나라는 조선에서 완전히 물러나게 되는 것이고, 조선과 베트남을 식민지로 삼아서 발전을 이루려고 했던 청나라의 첫 번째 근대적 개혁 시도 양무운동이 실패했음이 만천하에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자, 한편 경복궁이 점령당했다라는 소식을 들었던 동학농민군, 나라를 구하자라고 다시 한번 일어나게 됩니다. 일본을 몰아내기 위해서 다시 한번 봉기를 일으키게 되니 그게 바로 동학농민운동의 2차 봉기인 것이고, 1차 봉기의 목표가 부패한 지배층을 향한 것이었다라고 한다면 2차 봉기는 누구를 향한? 그렇죠. 일본을 향한 반외세 성격의 봉기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전봉준이 이끄는 전라도 지역의 남접 조직과 손병희 등이 이끄는 충청도 조직의 북접 조직이 합세를 하게 되면서 1차 봉기 때보다 더 많은 사람들의 숫자가 모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들의 경우에는 전라도에서 쭉 서울로 올라가서 일본군으로부터 경복궁을 탈환하려는 계획을 세우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들이 전라도 충청도를 거쳐서 서울로 가기 위해서는 충청도 공주 지역을 통과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미리 예상을 했었던 조선의 관군과 일본군이 이들을 막아 세우기 위해서 우금치에서 전투를 벌이게 되었으니 그게 바로 우금치 전투라고 하는 것이 되겠어요. 일본군이 막으려고 나섰던 건 알겠는데 왜 조선 관군이 나라를 구하겠다고 경복궁을 향하던 농민군을 막아섰을까? 이유는? 네. 일단은 첫 번째, 당시 조선은 일본군에 의해서 장악이 되어 있는 상황이었죠. 조선 정부는. 두 번째, 그리고 어쨌든 조선 정부 입장에서는 전주 화약을 어기고 다시 한번 봉기를 일으킨 농민군의 경우에는 반란군이었다라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사실 당시의 조선의 양반들의 경우에는 이런 동학 농민군의 움직임을 좋게 봤을까? 아니겠죠. 그죠? 기존의 질서를 깨트리려고 하는 나쁜 사람들로 보았겠지. 그지? 자, 그래서 관군도 함께 이들을 막아 나서게 되는 겁니다. 물론 머리 숫자로 따지자면 농민군의 숫자가 압도적으로 더 많았죠. 하지만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무기의 위력 차이가 너무나 컸던 것이죠. 농민들이 가지고 있었던 무기는 주로 어떤 것들이었을까? 네, 물론 총 같은 것도 가지고 있었습니다만은 낫이나 곡괭이 같은 농기구들도 있었고요. 또 죽창이라고 들어봤나요? 죽창? 대나무 끝을 날카롭게 깎아가지고 찌르는 죽창, 이런 것들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때 당시 일본군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어떤 무기를 가지고 있었느냐? 게틀링건이라고 들어봤어요 혹시? 이렇게 돌리면은 뱅글뱅글 돌아가면서 연속으로 발사되는 기관총, 그죠? 이미 그런 거를 가지고 있었어. 자, 그래서 농민군은 수적인 우위를 믿고 자신있게 용감하게 돌격을 했습니다만은 일본군이 쏘았던 이런 어떤 기관총 같은 것들 앞에서는 그야말로 가을바람에 떨어지는 낙엽과 같은 존재였죠. 그래서 우금치 전투에서 동학농민군의 경우에는 거의 일방적인 학살 수준의 패배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주력 군대가 패배를 당하게 되자 이후에 몇 차례 산발적인 전투가 더 이어지기도 했었습니다만 모두 패배를 하게 되면서 결국 농민군들의 경우에는 해산하게 되는 것이고요. 전봉준을 비롯한 주요 지도자들이 체포되면서 동학농민운동은 결국 실패로 끝나버리고 맙니다. 됐나요? 자, 동학농민운동에 대해서 한번 역사적인 의미를 평가해 보도록 합시다. 자, 지배층들은 외세에 의존하고 있었는데 농민들 스스로가 봉건적인 억압과 착취를 극복하려고 했던 반봉건, 반부패의 운동이었다라고 평가할 수 있고 일본의 침략에 맞서 싸운 반외세 운동이었다라고도 평가해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뭔 소리냐면은 당시 조선에 필요한 것은 무엇이었다? 부패한 지배층들에 대한 개혁과 외세의 개입으로부터 벗어난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당시 조선에게 주어진 시대적 과제는 반부패, 반외세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당시 조선의 지배층은 그런 것들을 행하고 있었다, 행하지 못했다. 그런 것들을 수행하고 있었다, 하지 못했다.
수행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정작 조선에게 필요했던 시대적 과제는 반부패 반외세였는데 조선의 지배청들은 그런 것들을 전혀 못하고 있었고 할 의지도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나요? 그러자 피지배층들이었던 농민 백성들이 스스로 일어나서 조선에게 주어졌던 시대적 과제를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였다라는 점에서 우리는 동학농민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굉장히 중요하게 평가해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해되나요? 네, 그리고 비록 실패로 끝났습니다만은 동학농민운동을 통해서 조선에 어떠한 개혁이 필요한지를 알릴 수 있었고 그러한 내용들이 이후에 갑오개혁의 일부 반영이 되는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다라는 것이에요. 또한 실패로 끝났지만은 동학농민군에 참여했던 일부 세력들의 경우에는 이후에 항일 의병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이런 어떤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됐나요? 네. 자, 한편 청일전쟁에서 승리한 일본 이후에 갑오개혁이 실시가 되면서 조선의 상황이 어떻게 바뀌게 되었는가 그런 내용들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마저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배운 내용들 한국사 배움책 24페이지를 펴고 같이 한번 빈칸을 채우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합시다. 배움책 안 가져왔네. 자, 시간 관계상 같이 한번 볼게요. 자, 동학의 종교적 자유를 요구하는 운동 어떤 운동이라 그랬어요? 교조 신원 운동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죠? 교조 신원 운동. 자, 고부밀란이 일어나게 되는 배경으로 탐관 오리의 전형적인 인물 어떤 사람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나요? 고부군수 조병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 자, 그리고 고부밀란이 일어나고 난 이후에 암흑사 이용태의 모습으로 인해서 1차 봉기, 무장 봉기가 일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어디에 모여서 경문과 4대 강령을 발표하였나요? 백산에 모여서 경문과 4대 강령을 발표하였네요. 이후에 농민군은 전라도 전 지역을 장악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래서 조선정부는 청나라에게 도움을 요청하였다. 자, 그러자 청나라 군대에 이어서 일본군도 들어오게 되자 조선정부는 청일전쟁을 막기 위해서 전주화약을 맺어서 농민군과 협상을 하였다. 자, 그래서 이후에 조선정부는 교정청이라고 하는 것을 설치를 해서 스스로 개혁을 하려고 하였고 농민들의 경우에는 집강소라고 하는 것을 설치를 해서 마을 단위에서 농촌 사회를 개혁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러다 일본이 경복궁을 점령을 하고 청일전쟁을 일으키자 농민군들의 경우는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2차 봉기를 일으켰으나 공주 앞에 있는 우금치 전투에서 크게 패하게 되면서 결국 동학농민운동은 실패로 끝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죠? 자, 확인 문제 보도록 합시다. 정부는 무엇을 설치하고 교정청, 농민은 집강소를 설치하여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일본은 블라블라블라에서 선전포고도 없이 무슨 전쟁? 청일전쟁을 도발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었죠. 그죠? 자, 그리고 동학농민운동의 경우에는 조선에게 주어졌던 시대적 과제 무엇과 무엇? 반봉건 또는 반부패 그리고 반외세의 성격을 가진 운동이었다라고 이렇게 평가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공부하는 거 대단히 고생이 많으셨고요. 오늘 이 수업 영상이 여러분들의 공부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 수고했습니다.